내비게이션을 서비스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세대 내비게이션에 대한 팅커의 생각, 4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두를 하나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생존, 지속 성장. 그 내비게이션이 디바이스 전용 모델로서, 전용 디바이스 모델로서도 생존하고 또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하두를 잡아봤습니다. 인간이 호기심을 갖거나 궁금증을 갖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서비스로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일까? 저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등과 같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것은 왓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런 서비스가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이나비를 좋아할까? 취미는? 등과 같은 타인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것은 그 후로 대표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또는 소셜 검색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왓과 후,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서로 연결에 대한 것은 그 웨어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웨어라는 것은 왓과 후와 다르게 그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위치 정확도를 가진 컨텐츠가 필요하고 또 차량에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UI를 가진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세이프티하고 능동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웨어라는 것은 그 정적인 서비스가 아닌 그 디바이스를 통한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음은 그 내비의 진화 과정을 보면서 그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찬스가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저희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1981년도 일본에서 혼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내비에서 필요한 것이 GPS하고 전자지도인데 그것 없이 개발이 됐어요. 좌측에 보이는 그 필름 지도를 사용했고 우측에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를 통해서 내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본이 1980년대 버블 경제 시대여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인 자동차를 꿈꾼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웨어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내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 그 현대에서 1세대 내비를 개발을 합니다. 이때 이슈가 전자지도가 개발이 됐습니다. 전자지도가 94년도 국책 과제로 시작해서 개발이 됐죠. 단말 자체가 전용 단말이었고 차량에 이제 AV 시스템 굉장히 고가죠. 350만 원 이상을 했어요. 보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세대 내비게이션은 2001년도 팅커어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슈는 PDA가 상용화됐다. 그리고 그 GPS 오차가 제거가 됐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개발이 됐죠. GPS 오차는 2000년도 5월 달에 제어가 됐죠. 그 이전까지는 100m 이상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PDA는 그 1998년도에 상용화가 됐죠. 셀빅을 기초로 해서. 3세대 내비게이션은 이것도 마찬가지 2008년도 팅커어가 개발을 합니다. 콘텐츠가 고도화가 되죠, 이슈는. 기존에는 2D 콘텐츠 서비스만 진행이 되다가 3D라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화를 보면서 어떤 리스크하고 찬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PND를 통해서만 내비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3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비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단말기 GPS가 기본 내장이 된다. 개발이 쉬워졌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중요한 게 교통정보인데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PND는 DMB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음영지역이라든지 또는 갱신 딜레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됐죠. 그리고 프리로딩 된다. 단말기 출시할 때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이 감소가 되죠. PND 전용 내비가 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사용자는 몇 천만 이상 증가를 했어요. 또한 통신망이 대중화되고 통신망 속도라든지 비용이 대중화돼서 역으로 또 찬스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찬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4세대 내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내비, 3세대까지 내비게이션은 공급자 위주의 내비게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사용자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주는 수동적인 내비게이션이었죠. 근데 새로운 내비게이션은 그럼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 오픈 연결의 시대에 맞게 능동성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또는 합리성을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기반이 돼야 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제가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사용자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액티브하고 세이프한 안내가 서비스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위치 기반 오픈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차량 전용 디바이스를 위한 컨텐츠 서비스, UX 제공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구축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며 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위적인 입력이나 인위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위 또는 로그 등을 수집을 해서 사용자 의도라든지 또는 패턴이라든지 선호도 등을 파악해서 콘텐츠화하겠다. 콘텐츠화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좀 진화된 검색이나 탐색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결국 오픈 데이터, 결국 이것은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또 수집을 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해낼 수 있는 그런 에코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어떤 데이터냐? 굉장히 큰 데이터죠. 요즘 말은 빅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큰 데이터면서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내추럴 유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하기 위해서 NoSQL인 몽고DB나 카산드라 DB를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또 병렬 처리나 분산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면 맵리듀스를 사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또 수집된 로그의 하이 퀄리티를 좋은 로그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팅크웨어는 그 2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ND 판매 대수가 500만 대 이상이죠. 그리고 실제 사용자 유저수는 600만 이상이 되죠. 1년에 저희가 또 12번 지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2.5회 이상 지도 업그레이드 받는 사용자 수가 2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디바이스가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 하이 퀄리티에 대한 로그의 그 하이 퀄리티라는 것은
정보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디바이스라는 것은 정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켜서 시동 끌 때까지 그 사용자의 그 행위를 정확하게 다 수집할 수 있죠. 뭐 목적지를 찾는다든지 경로를 이탈한다든지 경유지를 찾는다든지 완벽하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처럼 뭐 전화를 중간에 받거나 또 뭐 다른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Y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Y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말 그대로 사용자의 관심 지점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볼 때는 명칭을 가진 위치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PY가 검색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PY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위치 정확도, 최신성, 신뢰도. 위치 정확도하고 최신성은 기존의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실차를 통하거나 또는 사용자 오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서 또 수정을 하거나 또는 레퍼런스 자료를 참고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동적인 서비스밖에 해줄 수가 없죠.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 결국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PY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도 있는 PY 구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PY가 지금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TV나 잡지나 신문이나 뭐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신뢰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검색하고 갔느냐, 실제로. 그리고 한 번 이상 갔느냐, 단골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은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가거나 검색만 하거나 그런 데이터로서는 해결할 수는 없어. 실제 자기가 유류비를 내고 그 목적지에 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비자의 소비 데이터가 이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은 사용자가 간 방문 횟수인 소비 데이터지만 PY 종별에 대해서 그 구축하는 방법이나 노구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또는 구축 방법이 중요합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벤트에 의해서 방문 횟수가 증가한 그런 노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요일에 의해서 또는 날씨에 의해서 증가한 그런 PY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그런 부가적인 정보도 상당히 필요하죠. 결국 이러한 신뢰성 있는 PY를 구축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PY를 유저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교통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는 이미 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미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정보 또한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교통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개선해야 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정보 수집하는 방법이 프로브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브카라는 것이 어떤 대수의 한정이 있죠. 6만 대, 7만 대.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보 수집, 시시간적으로 동시간대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교통정보 수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이 안 되는 도로가 대다수 있고 또한 교통정보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도로가 한정이 되어 있죠. 과거에 6만 개에서 12만 개, 22만 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관리의 문제라든지 수집의 문제 때문에 전국 대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못하고 있죠. 또한 차선별로 교통정보 수집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교통정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도로에 교통정보가 들어왔을 때만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통계교통정보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통계교통정보라는 것은 사용자 로그에 대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교통정보가 들어와 있지만 회색 구간들이 많죠. 여기가 교통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닌 도로들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7일간 사용자 로그를 수집한 겁니다. 좌측이 전국이고 우측이 서울인데 이 로그를 통해서 통계화 시킨다라면 이 교통정보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로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연결성이 보장되는 주행로그 수집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수집할 거냐? 요일별로, 시간별로 또는 휴일별 노멀한 교통정보를 통계하겠다. 일단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속된 노구에 대해서 사선별로 주행정보를 통계해야 됩니다. 같은 도로를 달리더라도 직진 차선,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 정보가 다르죠. 세 번째는 또 평균값의 평균 정보의 그 행사라든지 또 세일, 기상, 사고 등 그 이상치 정보를 구분해서 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교통정보로 통계정보로 사용한다면 교통정보 신뢰성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 탐색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비게이션은 경로 탐색에 대해서는 시간만을 고려를 해왔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목적지에 대해서 목적지를 위치좌표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이런 위치좌표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이 된 게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통신 기반이 아닌 상태에서 거치가 돼 있고 차를 타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새로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통신 기반이 되고 오픈 플랫폼 환경도 되고 엔스크린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 맞는 탐색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탐색을 해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제 출발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또는 목적지를 어떤 목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로그를 수집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실시간 주행 정보라든지 사용자의 연결성이 보장된 POI 또는 사용자의 교통정보, 사용자의 실시간 주행 정보라는 건 출발지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지로 가는 주행로그 실시간 교통정보 또는 같은 경유지로 가는 실시간 교통정보 로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연결성이 보장된 POI라는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목적지 도착 후에 또 주변에 또 레퍼런스하는 POI라든지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교통정보라는 것은 이벤트 데이 때, 명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날 때 요일별, 시간별 교통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 의도하고 선호도를 파악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또 해줄 수 있을 거다. 경로 스케줄링, 경로 추천, 교통 예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목처럼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약속 시간이 정해진 목적지를 갈 때 언제 출발해야 될 수 있을까? 언제 출발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해줄 수 있죠. 추천 또한 여행 목적, 관광을 목적으로 갈 때 빠른 길이 아닌 더 테마적인 도로를 추천해 준다든지 도착 후에도 그 주변에서 신뢰성 있는 주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은지, 며칠 날 출발하는 게 좋은지를 서비스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인 액티브 앤 세이프티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유용한데 재미가 없다라든지 내비게이션은 아는 길 갈 때 아니면 쓰지 않는다.
결국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모르는 길 갈 때 길 안내 위주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길 안내 하지 않고도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목적지가 아닌 또 다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도로 환경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세이프티하고 또 연비 효율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다. 또 운전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액티브한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주차와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항상 그 주차장까지만 해줬지만 파킹한 후에도 또 목적지까지 또 도보라든지 파킹도 도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네트워크의 진화 단계를 보면 지금 1단계는 수치도로 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실차를 통해서 도로 종별이라든지 차선수, 회전수 등 그런 도로를 구축을 해서 운전의 편리성, 종이지도를 대체를 했죠. 2단계는 통계교통정보를 구축을 해서 운전시간의 효율을 제공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액티브하고 세이프티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연비맵과 세이프티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구축할 거냐? 도로 환경에 대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 경사라든지 굴곡 또는 신호등, 신호체계 등의 도로 환경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실시간 통계 정보, 교통 정보와 연동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그 연비가 적게 되는 연비 효율적인 도로 안내가 가능하고 편안한 길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고 세이프티 안내가 가능하고 또 그 어떤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음성 안내의 그 시점이라든지 정보 제공 방법이 달라지고 탐색된 도로에 대해서 2D가 아닌 3D로 경로 안내가 가능하겠죠. 결국 그 운전의 안전성하고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km 탐색을 하더라도 경사가 있는 그 20km 구간이라는 것은 연비라든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손해가 보는 그 길이 되겠죠. 즉 운전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A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카메라를 통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 인식을 통해서 도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면 차선 변경이라든지 앞차 출발이라든지 또는 신호등 변경이라든지 앞차 추적이라든지 또는 AR을 통해서 복잡한 교차로에 대한 안내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이미 고급 차량에서 일부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런 고급 차량이 아닌 보급형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급형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퀄리티를 그리고 센싱 능력, 성능을 올릴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콘텐츠와 연결을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도 콘텐츠와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밀폐로 하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3세대 네트워크인 연비맵과 세이프티맵을 구축해서 연결을 한다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은 고급 차량에서 이런 서비스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대중화시켜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어-투-도어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은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해당 건물의 대표성을 띠는 위치를 구축을 해서 또 차량이 갈 수 있는 위치를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주차를 한 후에 그 건물의 입구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받는데 불편한 점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건물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주차 위치하고 연계된 건물 위치. 그러니까 멀티 주차장이 있고 멀티 건물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또한 또 대규모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가 입구인지, 에스컬레이터가 어딘지,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그런 하이브리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축을 해서 주차 위치까지는 차량 경로 탐색이 되고 건물까지는 보행자 탐색이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경로 탐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내비 도어투도어라는 것은 도어투도어 플러스 파킹 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예술의 전당이 되겠는데 주차장까지 빨간 선은 경로 탐색, 차량용 경로 탐색을 해주고 또 목적지인 그 공연장까지는 노란색 보행자 탐색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행자 마찬가지로 지금 엔스크린 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릴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통해서 저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인 위치 기반 높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I, 공간상에 있는 POI나 도로를 주행하면서 있는 도로 네트워크상의 POI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유통시켜 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 유통하는 방법, POI에 대한 정보 유통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틱, 다이나믹, 퍼블릭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 유통을 시켜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스태틱 POI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POI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겠죠. 뭐 상점이나 뭐 백화점, 병원, 빌딩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 건물의 마스터나 또는 그 건물을 검색하거나 또 그 건물에 방문한 휴먼과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각 건물이 자기 자신을 알릴 수도 있고 자기 그 POI에 대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런 POI를 우리는 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POI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다이나믹 POI는 움직이는 POI, 개인이 되겠죠. 근데 개인이 뭐 택시를 타거나 또는 뭐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도 그게 움직이는 다이나믹 POI가 되겠죠. 자기 위치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간제도 가능하고 또는 위치 케어도 가능하고 또는 머신 투 머신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퍼블릭 POI 되겠습니다. 노란 점이 되겠죠. 퍼블릭 POI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위치에 모니터링 포인트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느 위치든 상관없죠. 현실에서 보면은 CCTV나 또는 비콘이나 누프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디지털 지도상에서는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한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포인트들은 나중에 개인이 사설 채널로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도 발전 진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화면은 뭐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그 포탈 검색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매일 보기로 원하는 뭐 아이나비 화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화면의 차이는 뭘까? 내비 화면의 노드 네트워크나 포탈의 텍스트, 배경 정보와 이미지 확대도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라는 차이가 있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여러 사이트와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 상세한 정보를 포탈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POI가 그 역할을 한다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에 영화 썸네일이 뜨고 현대백화점에 어떤 할인 정보도 뜨고 또 식당에 뭐 쿠폰 정보도 뜨고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면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단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사무실, 차 안, 기타의 공간. 집에서는 TV라든지 또는 사무실에서는 데스크탑, 기타 공간의 스마트폰이 메인 스크린이 되겠지만 차 안 공간에서도 이런 내비 화면이 액티브 포탈로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오픈 플랫폼, 로케이션 베이스 오픈 플랫폼 바탕에 타 플랫폼과는 오픈 API를 연결하고 또 타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오픈 API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구축해서 서비스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전용 디바이스를 위한 컨텐츠 서비스.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그쵸?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필요한 부가 디바이스와 연동이라든지 또는 실시간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대용량 컨텐츠 서비스라든지 또는 차량에 편리한 그 UX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 할 수는 없죠. 하나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연동입니다. 뭐 키노트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데드레코닝, 자율항법이라고 하죠. 방향을 인지하는 자이로 센서하고 속도를 인지하는 스피드 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하겠다. 진정한 차량이라는 것, 내비라는 것은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GPS 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공간이든 또 멀티패스든 음영 지역이든 차량 안내가 가능해야 됩니다.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근데 DR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지하 공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킹 투 도어 서비스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최종 골까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구축에서 서비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가든5 지하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위치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위치라든지 방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야지만 진정한 내비게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경지도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1세대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2D 지도 97년도부터 서비스가 됐죠. 2세대는 3D 지도 또 2008년도부터 팅쿠웨어가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경의 진화를 보면은 항공지도로서 아마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주행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는 이미 웹이라든지 기타 포털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주행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에 사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시스템 퍼포먼스 상당히 많이 들죠. 이런 대용량 서비스에 대한 것은 전용 디바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K11 에어에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영상이고요. 조만간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 전용 디바이스를 한 UX가 되겠습니다. 그 운전 시 필요한 다양한 부가장치하고 전용 디바이스와 연동, 그리고 또 OS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차량에서 편리한 UX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냐? 패스트 부팅. 차를 타면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른 부팅이 필요하고, 또 K11에서 적용된 것은 인스턴트 파워 온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제로 부팅이죠. 그런 걸 통해서 차를 타면 바로 드라이브를 해주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멀티 스크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운전자의 정보 제공의 다양한 및 편리성을 제공하겠다. 내비와 뭐 동영상, 내비와 DMB,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인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하고 내비와 같이 정보 연동해서 서비스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디바이스 링크라는 것, 내비게이션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DR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HUD 이런 차량 운전에 특화된 디바이스하고 연동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한 내비게이션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차세대 내비게이션의 4가지 핵심 키워드인 사용자 경험, 액티브 앤 세이프티 안내, 위치 기반 오픈 플랫폼, 그리고 차량 전용 디바이스를 위한 컨텐츠 서비스,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팅커에어는 여러분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